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자, 오늘은 이제 클로드 모네, 우리에게는 그냥 모네 이렇게 알려진 화가죠. 이 모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다시 우리가 모네를 이야기할 만한 의미가 있다라면 네. 그것이 어떤 것일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모네를 왜 봐야 될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여전히 모네 전시가 너무너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디지털화한 그런 모네 작품 전시회를 보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유럽을 갔다 왔는데 영국에서도 전시가 있고 프랑스에서도 전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전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네. 작품 수도 일단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굉장히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좀 진부한 말이지만 4차 혁명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슈밥 아저씨가 네, 그쵸. 베스트셀러 책도 쓰셨고. 네. 그런데 모네 시대가 바로 그런 산업혁명기와 그다음에 전쟁 시기를 같이 겪고 있었던 그 시기를 모네 좀 오래 사시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이렇게 겪어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사회가 변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AI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사회가 많이 변할 거라는 걸 예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감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당시에 모네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시기에 창의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똑같이 모네 역시도 모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도 그럼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예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예전에 과거의 것, 그다음에 역사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를 좀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답이나 클루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모네와 4차 산업혁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1부 말미에 제가 지베르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지베르니에서 그렸던 수련 작품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련. 네, 네. 근데 사실은 수련 치시면 굉장히 많은 작품이 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작품도 있고요. 작은 작품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일본 다리가 있는 그런 풍경이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제 일본 다리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그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 놓고 보신다면은 모네의 작품을 좀 작품 세계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방금 그 수련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좀 녹색 톤의 좀 그나마 좀 초기에 그려진 1890년 정도에 그린 작품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모네가 나중에 백내장에 걸리게 되면서 색깔이 좀 변해져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붉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더 거친 붓질의 이런 수련의 모습도 있으실 텐데요. 그걸 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모네에게 있어서 그림의 어떤 소재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수련을 그렸다 그래서 수련의 어떤 뭐 종교적 의미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모네는 수련이 피어 있는 연못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밑에 연못 위에 수련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드나무와 그다음에 각각 나무들이 이제 물가에 이제 심어져 있죠. 그러네요. 이 네. 작품이 왜 동양화처럼 보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버드나무가 결정적이네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서 모네는 근데 사실은 이 나무와 꽃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연못 위에 이 나무와 꽃이 비칩니다. 그러네요. 네. 이걸 이제 보통 물그림자, 빛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모네는 이 물그림자, 빛그림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모네 그 인상 일출에서도 보면 해가 뜨고 그 해의 그림자가 짧은 붓터치로 바다 위에 이렇게 드리워지잖아요. 빛그림자가 그렇죠. 이렇게 네. 생기잖아요. 붉은색으로. 그런 짧은 터치로 표현할 수 있는 빛의 그림자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네는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련을 띄우고 연못을 그리고 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네. 대상이
그 복제된 네. 말하자면 이제 비춰진 음. 그 형상을 그리기 위해서 네. 대상을 그리는. 네. 아, 이 그리고 그림 자세히 네. 보니까 그 연못 중앙쯤에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물에 비친 수련의 그렇죠. 모습들을 이렇게 그냥 그 약간 거친 듯한 네. 붓터칠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은 그 부분이 보이네요, 네. 진짜. 아. 그리고 실제 제가 지베르니 가서 보니까요. 그냥 사진을 찍어도 저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 더 사실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물 수면 위로 비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어디까지가 수련이고 어디까지가 물인지 구분이 안 될 그러네요. 것처럼 굉장히 물이 인제 맑게 이렇게 거울처럼 비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네는 이걸 통해서 정말로 빛을 그리는 거죠. 사실은 이 수면에 뭔가가 사물이 비친다는 건 빛의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에 스승부댕이 말한 것처럼 태양, 빛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색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소위 이제 사진 예술 이제 카메라로 찍어내는 사진을 이야기할 네. 때 "빛으로 그린 네. 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카메라의 발명에 의해서 가졌던 고민, 화가들의 고민,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인상주의자들의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카메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빛으로 그린 듯한 그림으로서 완성돼 간다는 것이 각기 다른 도구를 네. 사용했습니다만 고민의 지점은 같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네. 해 보게 되는군요. 아름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모네를 준비를 하고 모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느꼈던 거는 저도 처음에 모네 작품을 봤을 때는요. 보통 스카프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되게 컵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름답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파스텔 톤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모네는 그리다 보니 색이 그렇게 나왔던 거지 사실은 굉장히 좀 투쟁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음. 그런 의미로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기존 미술의 첫 번째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네. 다다이즘의 출발 같은 네. 말씀이네요. 그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음.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기존 개념에 대한 반기를 든다. 그래서 음. 이후에 인제 아방가르드 뭐 이런 식으로 문화에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전위 예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인상주의자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기존의 미술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행동 그 뭐 전시를 따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세세한 그런 형상보다는 색을 중심으로 해서 빛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림의 어떤 이해와 관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반복된다라는 느낌 같은 걸 갖게 되는 게 네. 80 년대에 이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썼던 음. 단어 중에 하나가 쿨이라는 네. 건데 그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게 무슨 의미야?" 음. 그냥 멋있잖아요. 쿨. 그냥 이런 식의 네. 표현들 그러니까 어떤 그 무거운 의미로부터 음.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연 풍경의 한순간을 인상적으로 캐치하고자 하는 음. 아 당시에 이 화풍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이 인상주의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네. 세상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쵸. 그 음. 열정과 흥분 같은 게 그림 속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 어쨌든 저는 인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혹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인상주의라고 하는 미술 운동이 서양 미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음. 거는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이전의 서양 미술의 전통을 완전히 꺾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중심에 모네가 있고 그다음에 모네가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시작도 모네가 했고 음. 끝도 모네가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인상주의 성공을 다 보고 다음 단계까지 넘겨주고 간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네. 다른 작품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추천작으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 인상해돋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건 네. 하고 가야죠. 네. 미술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인상적인 작품들이 그냥 지루한 어떤 시간에 그냥 인쇄된 하나의 낙서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인상해돋이. 네. 그래서 한 번쯤은 해돋이를 보신 분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해가 저 멀리서 떴을 때
그 해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앞에 있는 것들은 그림자로만 사실 보이잖아요. 음. 예. 그 모습을 이제 모네는 표현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다음에 모네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바닷가에서 자라면서 네. 바다의 빛이나 이런 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르 아브르 항구에서 이 인상 해돋이를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출발 이런 거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상주의 전시 첫 전시에서 인상 해돋이를 전시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 왜 그 신문 기자가 차라리 벽지가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이 됩니다. 그쵸. 네. 진짜 대충 그린 것 같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그 열차 시간이 급한 어떤 화가가 그림 하나는 완성해 놓고 가야 될 것 같은 기분에 막 이렇게 그린 듯한 그런 풍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시선이 머물게 되는 네.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충 그렸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가 정말 빨리 뜨잖아요. 아마 보신 그렇죠.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저기 떴네.'라고 했을 때 이미 다 떠 있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 짧은 순간 안에 사실 이게 큰 작품은 아니지만 이걸 전체를 다 칠해내고 그려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모네가 또 인상주의자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그 보트에다가 화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항상 밖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 모네가 나중에 성공한 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로 갔을 때 "선생님 작업실이 어딥니까?"라고 물어봤대요. 보통은 다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죠.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작업실은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모네는 밖에 서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내 작업실이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네에게 있어서는 실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리더라도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고 그림을 음.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네도 인제 이 해돋이 작품도 그렇고요. 다른 작품들 그렸을 때도 항상 이젤을 들고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와 함께 네.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도 또 비슷하게 당시에 튜브 물감이 처음 나왔어요. 혁명적이죠. 네. 그래서 이 튜브 물감이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인상주의자들이 밖에 나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겠죠. 일단 도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쵸. 무겁고 네. 더군다나 이제 기차까지 발명됐으니 뭐 원하는 공간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림도 그리러 그쵸. 갔다 올 수도 있고 네. 튜브라는 어떤 포터블형 이제 네. 물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물론 지금에 비해선 많이 무겁지만 화구 박스에 튜브 물감을 넣어서 테라핀유나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젤도 지금 컴팩트한 것보다 훨씬 무겁지만 그 그래도 많이 가벼워진 이런 이젤과 캔버스를 들고 이제 정말 이고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들고 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가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네의 그 일화 같은 거에 보면 큰 작품을 그릴 때는 이게 이젤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렇죠. 캔버스가 네. 넘어지니까요. 밑에 땅을 파고 이젤을 박은 후에 예, 와. 줄로 묶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도 되면은 스케치를 한 후에 아뜰리에 와서 그림을 그리게 그러겠죠. 되는데 네. 모네는 꼭 밖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상 해돋이가 이렇게 거칠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짧은 순간 안에 그림을 다 그려야 되니까요. 해 뜨는 거를 멈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후에 다른 모네 작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친 붓질과 짧은 어떤 붓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모네가 실제 야외에 가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열심히 한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성을 들였다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뛰어난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 그쵸.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 뛰어난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품하고 다른 거예요. 예술품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프로덕트라는 개념의 제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을 생각해 보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뭔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많이 손이 가고 뭐 사이즈가 커지고 이러면 이제 비싼 물건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거죠.
어떤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온전히 담아낸 무엇이 있을 때 이것은 예술품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예전에 참 그래서 참 고생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옛날 그 화구들 이렇게 전시하는 곳에 한번 음. 간 적이 있는데 말이 이젤이지 거의 지게 수준이에요. 예. 그거를 들고 가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참 대단한 열정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고생들이 우리에게 훗날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을 남겨줬습니다. 아쉬운데요. 한 작품만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작품은요. 생라자르 역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생나자르역. 네. 지금 현재도 생라자르 역은 파리에서 굉장히 이제 특히 국내선 열차가 많이 있는 네 음. 그런 붐비는 그런 역인데요. 이 생라자르 역을 모네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렸던 이유는 사실 여기에 보면 물도 없고요. 태양도 안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렸냐라고 한다면 증기 기관차에서 나오는 증기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참 독특한 화가네요. 이 증기라는 것이 한번 대기 중에 퍼지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네. 건데 바로 그 또 찰나를 그쵸. 아. 그래서 이걸 그리기 위해서 생라자르 역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걸 그리겠다. 그리고 싶으니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설득을 해서요. 이걸 그리는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을 오가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차를 세워 놓고요. 그다음에 이 역장이 굉장히 설득이 잘 되었나 봐요. 증기를 그래서 계속 뿜어라. 예. "증기를 계속 뿜어라." 그래서 석탄을 떼서 "증기를 뿜어라."라고 해서 역 안에 증기가 가득 차게끔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이미 이제 영향력 있는 화가가 그쵸.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네. 이 19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차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대를 이제 현대라고 불렀을 그쵸. 텐데 예. 현대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는 뭐 음.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겠지만 19세기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이 기차라고 그쵸.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네. 그 그리고 루미에르 형제의 네. 세계 최초의 영화라고 하는 작품도 결국은 기차의 그쵸. 도착이라고 하는 네. 기차를 바로 그 자신들의 어떤 시대의 소재로 썼었는데 네. 모네 역시 바로 그런 기차에 매료됐던 네. 그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군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1860년에 프랑스 전역에 있는 기차 노선도를 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핏줄처럼 굉장히 곳곳에 구석구석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선생님도 참 네. 특이하신 게 네. 그런가요? 그걸 왜 구합니까? 아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모네는 이렇게 특히 노르망디 쪽을 많이 갔는데요. 왜 네. 파리에서 노르망디 쪽을 계속 갔을까? 혹시 그 사이에 기차역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근데 정말로 그 기차역이 있었던 곳에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쪽에 가면 뭐 이상한 것도 많잖아요. 이게 코끼리처럼 생긴 뭐 에트르타. 네, 예. 에트르타도 거기도 있고 뭐. 역시 근데 바로 그 앞까지는 안 가지만 네. 근처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고요. 아. 지금은 당시에 그 역은 이제 폐쇄되어 있고 이제 왜냐면 떼제베가 다니니까요. 네. 다른 역이 더 크게 생겼지만 어쨌든 그 에트리타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르아브르 그다음에 모네가 그렸던 루앙 대성당을 그렸던 루앙 그다음에 지베르니 그다음에 아르쟁떼유 베떼유 등등 이제 모네가 살았던 모든 곳이요 다 기차가 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모네가 당시에 증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 기차를 자주 타다 보니까 그렇겠죠. 했을 것 같고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못 타봤겠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행기 가끔 운 좋게 이렇게 네. 업그레이드 해줘서 네. 비즈니스석 네. 탔을 때 꼭 사진 찍잖아요. 찍어서 꼭 그 기분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서 봤더니 그전에는 그럼 여행을 어떻게 다녔냐라고 하면은 커다란 마차에 그죠. 사람들이 거의 매달려서 인제 가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기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 가고 짐을 마음껏 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당시엔 놀라웠고 그래서 파리 사람들이 노르망디 쪽으로 향하는 그 노선을 굉장히 많이 타고 여행을 다녔대요. 그래서 사실은 모네 하면 자연을 너무 많이 그려서 어떻게 보면 자연을 사랑한 화가 뭐 마치 밀레처럼 농촌을 사랑한 화가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파리지행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베르니에 살고 있는 것도요. 우리가 요즘 전원주택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는 거하고 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베르니하고
파리까지 기차로 굉장히 가깝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말년에는 차 타고 다녔대요. 예. 여수에 여수로 많이 그쵸. 간다잖아요. 네. KTX 노선이 있어서 그쵸. 2시간 반이면 간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요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멋지네요. 네.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사진을 찍고 오는데 그러니까 모네는 그림을 그리고 오는. 그리면서. 네. 나이 들어서는 여수쯤에 사는 게 괜찮아. 불편하지 않네. 그쵸. 2시간이면 서울에 가네. 뭐 그쵸. 이런 네. 이런 느낌. 멋있습니다. 역사에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 하늘 색깔과 이제 그 증기기관이 뿜어내는 이제 그 수증기들이 막 이렇게 그 연기들이 얽히면서 다양한 어떤 빛의 산란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가 얼마나 이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을 잡고자 했는지 알 수 있네요. 소위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결정적 순간을 모네는 붓으로써 만들어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이 그림은 오랑주리 미술관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파리에 본 마르몽땅 모네 미술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작품 그곳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생라자르역 하면은 대표적인 작품 같은 경우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군데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요. 이것도 연작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네가 지베르니 시절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연작을 많이 그려요. 네, 그래서 이 생라자르역도 몇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루앙대성당도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다음 수련도 당연히 연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작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다 담고 싶었고, 그다음에 사실 현실적인 이유는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심지어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저게 완성되면 완성되는 순간 누가 가져가는 거죠.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네, 그 정도로 말년에는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미국의 대규모 모네 전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이래서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르세 미술관에 갔었는데 이 그림 기억이 안 나요.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워낙 네. 많은 작품이 있어서 이제 순환해서 건다는 그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이런 작품이 이제 오르세에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찾으려고 그래도 했을 텐데 사실 제가 보고자 하는 작품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 파리에 다시 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네.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한 게 요번에 오르세 미술관에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람객들이 지나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네가 처음에 풀바디의 점십사를 그리고 모네가 그거를 오마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거를 정말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 전시 기획단의 입장에서 부러웠던 것이 이렇게 나란히 볼 수 있게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전시 기획자분이 굉장히 부러웠고요. 자, 허나영 선생님과 함께, 허나영 작가님과 함께 오늘 모네의 대표적인 작품. 이 시간에 모든 작품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바로 이런 중심이 되는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유롭게 그 모네의 작품 세계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